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론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노인소득보장 정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이 계시면 좀 더 집중해서 들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았나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학습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인 소득 보장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선적으로 노인 소득 보장 정책에서 공적 연금과 공적 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내용들은 소득 보장 정책의 다른 기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할 테니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 소득 보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소득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소득이라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임금 소득을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같은 사회보장 소득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라 그러면 근로소득, 즉 임금소득과 사회보장소득을 합하여서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보장소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보장소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사회보장소득은 특별히 어떤 저소득,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와 그렇진 않은데 갑작스러운 어떤 실직이나 사고,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각출의 방식으로 일정한 급부를 행하는 사회보험과 어떤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만 충족된다 그러면 일괄 지급하는 사회수당, 이러한 것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득보장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장 소득이겠죠. 자, 소득보장. 자, 우리나라의 그간 변화되는 모습 중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기대 수명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요, 통계청 2019년 자료에 보면 기대 수명은 83.2세로 남자도 80세가 넘어서 80.3세이고 여성은 86.1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70세, 60세였는데 어느덧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남자와 여자 불문하고 80세를 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에 우리가 이러한 노인 소득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를 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위를 차지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안 좋은 일이라서 문제이고요. 더불어서 어르신들의 기대 수명은 이만큼인데 그러면 이 오랜 시간 동안 노인은 빈곤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노후 생활, 가난한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어르신들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죠. 빈곤한 어르신들의 삶은요, 고독과 무의,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겠죠. 왜? 빈곤, 가난함 때문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어르신들을 이러한 빈곤의 상태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지켜볼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적절한 소득 보장을 통해서 좋은 주거 환경,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 사회적인 관계 증진, 여가 선영, 이러한 좀 더 나은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공적연금이 도입되기 전에 우리의 노후 소득 보장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가정과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노후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열심히 벌어서 노후 대비 저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저축했는데 그것을 이제 20년 후가 되니 내가 노인이 됐어요. 그래서 일도 하지 못하니까 20년 전에 저축한 돈으로 노후 생활을 설계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저축할 때 10만 원의 돈의 가치는 엄청 큰 가치였는데 20년이 지나서 제가 쓰려고 했더니 이 10만 원의 가치는 너무 작은 화폐 단위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개인이 아무리 저축하더라도 이것을 갖고 노후에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민간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왜? 보험은 어차피 이자도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민간에서 가입하면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의 선택 등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이 쉽게 운영을 못한다라는 거죠.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 연금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개입하냐면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에는 공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제도에는 사회보험식인 연금보험이 있고 사회부조식인 공공부조 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인 소득 보장의 필요성, 이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정말 소득 보장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해부해 보면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어떠냐 하면 시대적으로 노후 대비가 열악했다라는 거죠. 지금의 어르신들은 6.25 전쟁이라든지 고도로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통해서 아주 힘들었던 시간들을 거쳐서 왔고 거기에서 노부모의 부양을 당연시했었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신성이나 모든 것을 다 그죠? 그렇게 살았던 지금 어르신들인데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을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저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것들은 이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지출을 한 거죠. 본인을 위해서 저축된 게 아니라. 그런데 본인은 이미 노인이 됐어요. 근로소득이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정년퇴직 제도가 있어서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뭐예요? 쉽게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년퇴직 제도가 있고 산업기술의 고도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단순 노동의 일들은 사라져 가고 있고 뭔가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어르신들은 시대상으로 그러한 고도화된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젊은 세대와 같이 놨을 때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되는 어떤 생물학적인 노화로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삐걱대는 어르신들의 삶을 위해서 적절한 뭐가 필요하다?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득 지원, 앞전에 얘기했던 어떤 사회보험 지원이라든지 공공부조의 지원이라든지 간접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감면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이것만 갖고 되느냐?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일자리까지 추가한다 그러면 아마 현실에 많이 어려웠던 삶들이 조금은 균형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의 소득보장 정책이 더 탄탄하게 모든 분들이 충분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노인소득보장 정책 중에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소득보장 정책에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연역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법명을 갖고 제정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질 때 당시 1973년은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황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지자마자 무기한 연기에 돌입됩니다. 그래서 무기한 연기가 됐다가 1986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완전 개정이 되는데 이 개정을 통해서 법명이 국민복지연금법에서 국민연금으로 법명도 바뀌고 이 바뀐 내용이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88 서울올림픽이 시행되는 그 해부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시행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인 거죠.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면 재정 부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하죠. 그럼 얼마의 반을 부담하느냐라는 거죠. 연금보험료는 현재 기준소득 월액의 9%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한다 그랬으니 이 9%의 반,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의 9%의 다시 반, 그러니까 제가 4만 5천 원을 내고 회사에서 4만 5천 원을 내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치면 9만 원의 국민연금이 납입이 되는 것이죠. 자, 기준소득 월액에 상한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계속 공부할 거라면 기준소득 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500만 원의 9%인 45만 원을 연금으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로 성공해서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럼 1000만 원의 9%인 9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걷느냐? 그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벌더라도 국민연금의 상한액이 503만 원이기 때문에 5945, 45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한액을 정해졌느냐라는 거죠. 이 상한액을 정한 이유는 국민연금은 어차피 자기가 낸 것에 비례해서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1억을 벌어서 1억을 냈다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노후에 1억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출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자기가 냈던 연금을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뭐예요?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상한액이 9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약 이제 곧 1억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500만 원인데 왜 건강보험은 상한액 자체가 거의 1억에 가깝냐라는 거죠. 그거는 건강보험은 다시 받는 형태가 아니죠. 1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면 끝인 거예요. 그것을 다시 받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시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상한액을 높게 설정하면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연금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 조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액이 500만 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은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가입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일을 하는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뭘로?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는 뭐냐 하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연금을 내가 가입하겠소 라고 할 때 임의 가입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훈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배우자,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일하지 않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 가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제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제 와이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닙니다. 의무 가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본인도 나도 국민연금 가입할게. 그럴 때 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뭐냐면 임의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임의 계속 가입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은 연금 수령 나이가 62세로 높아졌지만 60세를 쉽게 60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60세가 되면 이제 연금을 더 이상 내지 않죠. 그런데 자기가 5년 동안 더 내는 거야. 65세까지 나는 5년을 좀 더 내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어 라고 해서 60세까지 내는데 60세 이후 65세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그러면 국민연금을 그렇게 내면 나중에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뭐냐 하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입니다. 일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야 되는 것이고 20년을 냈을 때 완전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0년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0년을 내지 않으면 여기에 반환일시금으로 그냥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한꺼번에 그냥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몇 살에 받느냐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만들어졌을 때 뭐예요? 우리가 60세에 받는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957년에서 60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62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61년에서 64년에 태어나신 분은 63세, 65에서 68년에 태어나신 분은 64세,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1969년 이후 태생자잖아요. 그래서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다 65세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년에 수령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 간격이 4살이죠. 4년. 그래서 4년마다 수급 연령이 한 살씩 올라가고 있어서 최종 65세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령연금에는 다시 쪼개면 완전 노령연금, 감액, 조기, 특례, 분할연금 이러한 연금들이 있습니다. 완전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내서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완전 노령연금을 받고요. 감액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냈는데 아직 20년 사이야.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완전 노령연금을 받지는 못하겠죠. 20년을 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감액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을 냈을 때 얼마 받겠어요? 네, 50%를 받겠죠. 50%. 그러면 11년을 냈으면 55% 받겠죠. 이런 식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뭐냐? 자기의 연금 수령 나이보다 5년 전부터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내가 65세에 받을 건데 나는 60세부터 연금 받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먼저 신청하면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모두 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겠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을 때 자기 완전 노령연금의 몇 프로를 받냐 하면 계산해서 5년 전에 신청하면 70%를 받습니다. 만약에 4년 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씩 증가가 됩니다. 76%를 받는 거죠. 그리고 1년 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94%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94%를 받으면 이렇게 조기 노령연금을 시작한 그 퍼센티지를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65세부터 신청해서 100%를 받느냐, 60세에 신청해서 70%를 죽을 때까지 받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최근에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약 15% 정도는 조기 노령연금으로 형태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례 노령연금은 지금은 없어진 법이고요. 국민연금이 갓 도입됐을 때
국민연금이 갓 도입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하지 못했는데 60세에 도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5년 이상만 납입하면 일을 하고 있더라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뭐예요? 특례 조항을 집어넣은 것을 특례 노령연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 특례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적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분할연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말 그대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인데, 어떨 때 분할하냐면 같이 살다가 뭐 부득이하게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뭐예요?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같이 산 기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분할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배우자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돼야 되고,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당사자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산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경우 있죠. 결혼을 2번 했는데 2번 다 이혼했어요. 근데 둘 다 5년 이상 살았어요. 그러면 각각 분할연금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1년 6개월의 치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4급까지, 국민연금은 1급에서 4급까지로 결정이 됩니다. 1급에서 4급까지의 판정을 받았을 때 그 급수별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장애 1급을 받으면 기본연금액의 100%를, 2급을 받으면 80%, 3급은 60%를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가 있고, 4급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그냥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족연금을 볼까요? 유족연금은 뭐냐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전에 설명했던 장애연금 중에 장애 등급 2급 이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를 주느냐? 만약에 이 돌아가신 분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었으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줍니다. 100%가 아니죠. 왜냐하면 유족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은 어떤 거예요?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거나 도달했는데 10년 이상 납입하지 않았어. 아니면 어떤 사망이나 국적상실, 국외 이주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국민연금을 계속 내다가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계속 낼 수가 없죠. 그런 경우처럼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뭐까지 다행이네요. 이자까지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돌아가셨어요. 연금 받던 노령연금이나 이러한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으면 유족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족연금을 드려야 되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망일시금은 금액 자체가 그냥 장의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민연금이고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만 특수직역연금 제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국민연금 납입하지 않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내고 군인들은 군인연금을 내겠죠.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아닌 유사한 이러한 각각의 특수직역연금을 통해서 납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고요. 공무원 연금이 2020년 현재 공무원은 매월 기준소득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9%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 합쳐서 9%, 총액이 9%인데 공무원은 어때요? 소득 월액의 9%를 공무원이 급여에서 9%를 빼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다시 9%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이러한 연금 제도는 훨씬 낫겠죠. 왜? 내 월급에서 9% 떼는 거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9%를 더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공무원 연금이 나중에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도 살펴볼까요?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 연금 제도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9%를 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군인연금은 어떠냐라는 거죠. 군인연금은 1963년에 제정돼서 실시되고 있는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2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는 퇴역연금 공제 일시금, 퇴역연금 일시금 가운데 뭐 할 수 있어?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20년, 그러니까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는 어떻게 되냐면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20년 이상 되면 연금의 형태든 일시금 형태든 선택할 수 있지만 20년 미만인 경우는 일시금으로 받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개인 기여금은 7%, 국가 부담금은 7%, 그래서 7%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인 소득 보장 정책에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사회보험식 방법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부조식 방법의 공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부조식 공적연금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언제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죠.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모체가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생활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보호법에 다시 모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선구호령입니다. 그래서 1944년 조선구호령이 지금의 국기법에 모체가 되고 이것이 해방 이후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줬던 어떤 조선구호령의 내용은 조금 막을 내리고 다시 약간 시의 성격은 있지만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생활보호법은 약간 시혜성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고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은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혜적인 어떤 혜택에서 이제는 권리로서 우리가 소득보장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1999년 9월 7일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보면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국기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저생활이 뭘까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국기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저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얘기하는 최저생활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그 심신이 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 즉 사회부조식 공적연금은요 워크페어를 중심으로 합니다. 뭐예요?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계에 주는 의미는 상당히 컸는데요. 2014년 12월에 이 국기법이 다시 제정이 됩니다. 이것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하면서 급여별 선택 기준이 다양화가 됩니다. 어떻게 다양화됐냐면 예전에는 그냥 수급자였는데 그냥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어요. 그런데 2015년 7월 이후에 어떻게 바뀌냐면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 대상자 이렇게 급여의 형태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주거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수급자로 이제는 다 이렇게 쪼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대상자를 계측하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 전물량 방식이라 그래서 절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뭐예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빈곤을 통해서 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됐다라는 것이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어떤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 하면 소득 인정의 기준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갖춰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면 되는데 소득 인정액은 뭐냐 하면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강의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쪽인가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링크를 걸어둘게요. 혹시 내가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하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는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1촌간에만 적용되고 있고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때 당시 교육급여의 뭐예요?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가 돼서 현재는 생계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만 뭐가 적용되고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담당 부처도요 4개의 급여가 담당 부처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의료급여도 보건하고 복지가 합쳐졌으니까 의료도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하겠죠. 그런데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교육급여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냐면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부서, 주무 부서도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거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생활안정위원회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항상 전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중위소득은 이미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2020년 올해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측을 하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자 여기에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자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에 30%를 했더니 4인 가구인데 가구 소득이 142만 4,752원 이하의 가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 뭐를 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불어 생계급여 대상자는 이 나머지의 비율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계급여 대상자는 안 되는데 140만 원, 4인 가구인데 140만 원보다는 가구 소득이 많은데 189만 원보다는 적어. 그러면 생계급여 대상자는 안 되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되는 것이죠. 근데 4인 가구인데 우리 가구 소득이 220만 원이야. 220만 원이면 이 둘 사이죠. 이 둘 사이기 때문에 주거급여 중위소득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뭘 받을 수 있어? 적어도 220만 원, 4인 가구인데 가구 소득이 220만 원이면 교육급여는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여. 그러면 그 대상자가 됐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 그것은 아까 링크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앞에 얘기했던 얼마죠? 4인 가구라 그러면 140만 원이죠. 140만 원과 본인의 가구의 소득 인정액 계산됐죠? 이것의 차액을 뭐예요?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으면 2종이 되는 것이고, 근로능력자가 없는 그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면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받고요. 교육급여도 마찬가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비를 연간 1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학습하세요. 해상급여는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을 지급받고, 장제급여는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 이쪽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학습을 원하시면 링크 타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행됐지만 완벽하게 노인들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이 만들어졌고, 기초연금도 여러분들 사회부조시 공적연금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과는 달리요, 무기여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고, 그래서 재원은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조세로 충당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에는 소득과 자산 조사를 통해서 공공부조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인의 약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991년에 노령수당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이 되다가 1998년에 경로연금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6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제도가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됩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기초노령연금은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만 65세로 변경이 되었고, 다시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에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폐지가 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 폐지가 됐고 기초연금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쓰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기초연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옳습니다.
기초연금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고요.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70% 정도가 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선정 기준을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일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소득 인정액이 일반 수급자의 경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고, 그리고 단독 가구의 경우는 소득 하위 40% 이하일 때 뭐예요? 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디 가서 하느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 복지로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복지로 검색창에 복지로 치셔서 이곳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냐? 연중 아무 때나 가서 신청을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나이가 아직 65세도 안 됐는데 신청?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65세가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내용이라서 쉬지 않고 급하게 달렸는데, 여러분들 전반적인 개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사회보험은 약간 보편적인 어떤 노인 소득보장이고, 국민기초나 기초연금처럼 이러한 것은 약간 선별적인 노후 소득보장 정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선별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보편적인 지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떤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담아 두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거듭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강의는 노인 소득보장의 간접 지원 제도예요. 그리고 사적 소득보장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면제, 할인, 감면 제도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